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여야의 극한 몸싸움 속에 오늘 새벽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하면서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향후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 협의도 겹쳐 있어 순탄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자신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등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도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항일 유격대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근본이익이 침탈되면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미국은 국제평화에 위협적이라며 비핵화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유행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 등이 담긴 새 정부의 방역 대책과 함께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최고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했는데 아수라장 속에 여야 합의안은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밤사이 상황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속전속결로 법사위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6시간 만에 통과됐고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 위장탈당 논란에 민영배 의원이 포함되자 국민의힘이 언론의 회의를 공개하자고 하면서 대치는 격해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안 믿게? 기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왜 회의를 누구 지시로 이렇게 막는 거야? 안건조정회의에서는 8분 만에 법안이 통과되자 전체 회의를 앞두고는 상임위원장을 막기 위한 심야 육탄전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약 드시고서 뭐 많잖아요. 약 드시고서 분들 음료하면 대체 한번 할까요? 아수라장이 된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분의 위원이 찬성했으므로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혼란 속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여야 조정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 조정위 직전 여야 원내대표는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을 없애는 합의를 만들어냈는데 이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중재안을 넘어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전체 회의조차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또한 법사위 전체 회의는 이러한 어떠한 그런 법률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범죄 수사는 검찰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우려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친 김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등으로 동원해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공은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격론을 벌인 국회 법사위가 끝난 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또 국회법의 어떤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꼼수 등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계속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일방적, 독선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을 비상대기 시켜놓은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며 정의당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필요한 180석 이상의 의석수가 확보됩니다. 만약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협조하지 않아도 민주당은 회기를 2, 3일씩 쪼개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살라미 임시국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가 어려워 아직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키는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쥐게 됐습니다. 협치를 강조해온 박 의장이 다시 여야 합의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후 재협상을 요구했던 터라 이번에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B뉴스 이현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을 비판하자 한 후보자는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맞섰습니다. OECD 산하 반부패기구와 한인검사협회도 중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은 위험한 표현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편하게 국민을 덜 먹이면 안 되죠.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후보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에서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낮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민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OECD 산하 반부패기구는 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미국의 한인검사협회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적인 파장도 커졌습니다. 중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수사지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 축소, 직접 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역할을 후퇴시킵니다. 검찰은 릴레이 형식으로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 처리 과정까지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벌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대규모 열병식 영상을 어젯밤 녹화 중계했습니다. ICBM 화성 17형 등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이익을 침탈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수만 명의 병력과 인민이 운집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등장하며 인민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지난해 9월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7개월 만으로 김 위원장이 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도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게 됩니다. 김 위원장은 15분 정도 연설에 나섰는데 특히 핵 선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남 대미에 직접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핵을 기습적으로 사용하는 침략적인 성격의 일격 능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불꽃놀이 후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사 성공을 주장한 ICBM 화성 17형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년간 한반도를 위협하는 수단 개발에 몰수해왔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북한의 심야 열병식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이번 열병식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가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공개가 됐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 ICBM 화성 17형입니다. 네.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 괴물 ICBM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이 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강대한 조선이 나아갑니다. 위대한 인민이 나아갑니다. 북한은 지난달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영화 같은 영상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화성 15형, 즉 구형 미사일을 쐈다면서 발사 실패로 분석했습니다. 화성 17형을 공개한 건 우리 군 당국의 평가 절하를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의심을 일축하려 한 의도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북한은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을 소개하면서 지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날짜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공개한 화성 17형을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취임 전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군 분석에 따르면 저 화성 17형은 아직 성공 여부가 확인된 건 아니군요. 네.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성능이 또 개량이 됐다면서요. 네, 화성 17형과 마찬가지로 성능이 개량됐는데요. 사진을 보며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1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SLBM에 비해 길이가 길어지고 탄두 부분이 커진 것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사거리를 늘리고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니 SLBM도 탄두부가 더 뾰족해졌는데요. 이처럼 기존 SLBM의 성능을 개량해서 사거리를 다양화하면서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올해 1월 북한이 개발 1년 만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 2종류와 신형 대전차 차량 등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무기지만요.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에 등장한 이 근본 이익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근본 이익을 침해하면 핵무력을 사용하겠다, 이런 일종의 경고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네, 이 근본 이익이란 걸 전문가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전쟁을 억제하려는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발언은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을 위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번 발언으로 핵무력을 사용하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비군사적인 상황, 즉 예를 들면 대북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더 노골화됐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개입하지 말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 눈길을 끄는 게요. 부인 리설주 여사입니다. 열병식에 등장한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리설주 여사가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건 4년 만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김 위원장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하고 또 주석단에 자리 잡으면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달 초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놓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추후에 또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도 방금 나왔는데 복장도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열병식에서는 일반 인민복이나 양복 같은 것을 입긴 했는데 이번에는 원수 계급장을 단 흰색 군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공식 자리에서 원수복을 입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을 보면 인민복이나 일반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김일성 주석이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후에 평양 전승 열병식에서 흰색 원수복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미뤄볼 때 할아버지를 연상하게 하는 통치술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군창건일 대규모 열병식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핵 선제 타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미국 측 반응이 좀 궁금한데 미국 측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나요? 그런데 미국 반응을 보면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 도발 때마다 내놓은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이번에도 내놨는데요. 미 국방부는 김 위원장이 핵 선제 타격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다루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그러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무기 대거 공개에 김 위원장의 핵 선제 타격 가능성 발언까지 앞으로도 이 북한과 대화 재개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부 김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은 민생 현장을 찾아 헌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였을까요? 최희지 기자입니다. 어제 인천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전통시장을 찾아 대통령의 최우선 임무로 헌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민생 현장에 헌법 정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헌법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여야가 대치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당선인은 인천 공약은 공정한 기회부여 위한 약속이라며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윤 당선인이 건넨 친서를 전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대표단 단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한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が今脅かされている日韓関係の改善、これは待ったなしで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懸案の解決、これが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선제 타격론 등 대북 강경책을 주장한 건 외교적 경험이 없어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진행한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결정과 일 추진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집무실 이전 장소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안보 위기가 최고조인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방패라식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을 언급하고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했던 거친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답게 대통령의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죠. 최근 북한 도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에는 5년간의 평화는 어디로 날아갔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좋게 생각한다고 밝힌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습니다.
핵 보유론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쟁 중재를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평화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현장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총장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를 방문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회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절박한 조치였다며 부차 학살도 러시아군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기대를 건다고 밝혔습니다. И они сейчас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в онлайн-формате. Надеюсь все-таки, что это приведет нас к какому-то позитивному результату.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뒤 독일로 간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40여 개국 국방장관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ut we don't have any time to waste. The briefings today laid out clearly why the coming weeks will be so crucial for Ukraine.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36주년을 맞아 현장을 찾은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총장은 러시아군이 점령했을 때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 정말 위험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case, what we had was a nuclear safety situation that was not normal, that could have developed into an accident. 지난 1986년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은 체르노빌에는 핵 연료가 냉각 시설에 보관돼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새 정부 방역 대책을 발표하는데 실외 마스크 해제는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선별 진료소입니다.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크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 345명으로 1, 2주 전과 비교하면 각각 3만여 명과 13만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 신규 확진자는 하루 4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주 30% 이상 환자가 감소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효과 감소와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환자 수는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새 정부의 방역정책 청사진이 담긴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됩니다. 5대 추진 방향 중 보건의료분과에 해당하는 4대 추진 방향과 확정된 세부 과제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방안도 담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수위 측에선 속도 조절을 주문한 만큼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없애고 대통령직 속 코로나19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5,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621명이 적어져 소폭 줄었고 1주 전보다는 3만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1만 6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화요일에 오후 9시 기준 집계치가 10만 명을 밑돈 것은 지난 2월 15일 이후 10주 만입니다. 거리두기는 풀렸는데 택시 기사는 부족해 밤만 되면 택시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이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로 앞당기는 걸 검토 중입니다. 시간이 바뀌는 건 1982년 이후 40년 만인데 택시는 늘어나더라도 시민들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풀린 한밤중 번화가입니다. 휴대폰 택시 앱을 한참 들여다봐도 택시를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 택시 계속 잡고 있는데 안 잡히고 있어요. 30분 정도? 서울시가 이 같은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밤 12시부터 적용됐는데 40년 만에 바뀌는 겁니다. 택시가 부족한 건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자 많은 기사가 업계를 떠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법인 택시기사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10,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다만 할증 적용 시간을 바꾸기 위해선 시의회 의견을 듣고 물가 전문가 검토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에도 할증 시간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민들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승객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첫 해상공항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제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한국 최초로 바다 위에 지어지는 가덕도 공항의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기존의 섬과 바다에 걸쳐 활주로를 놓는 계획을 고치고 바다를 매립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앞으로 국내선은 김해공항에서 그대로 운영되지만 국제선은 새로 지어질 가덕도 공항으로 옮겨집니다. 1년 전 통과된 특별법 내용대로 가덕도 공항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타멘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계획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지만 가덕도 공항이 경제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부가 추산한 가덕도 공항 사업비는 13조 7천억 원으로 원래 계획보다 2배나 많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최대 0.58, 즉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심 25m 깊이의 바다를 매립해야 해 환경오염도 우려됩니다. 흙을 파서 쌓는 대표적인 토건 사업입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정책 방안과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국내 첫 해상공항이 지어지게 됐지만 경제성 환경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로 던져진 도로시가 위대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 나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 잘 아실 텐데요. 영화 속 도로시가 입었던 체크 원피스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색바랜 원피스를 애지중지 모셔오는데요. 이 낡은 원피스는 1939년 개봉한 전설적인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가 입었던 원피스입니다. 옷 안쪽엔 도로시 역을 맡았던 배우 주디 갈랜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1980년대 이후 사라졌다 발견된 이 원피스가 미국 뉴욕에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많게는 우리 돈 15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데요. 판매 수익금은 대학교에서 연기 수업을 개설하는 데 사용할 거라네요. 멕시코시티 거리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100년 넘게 사랑받던 한 나무가 전염병에 걸려 죽은 건데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무와 작별 인사를 나눴을까요? 길쭉한 야자나무 앞에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는데요. 나무를 둘러싸고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축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야자나무 라팔마의 장례식. 도시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나무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준비한 작별 인사인데요. 라팔마는 100년 넘게 멕시코시티 한 거리의 랜드마크였지만 최근 곰팡이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곳의 나무 350만 그루 중 30%가 병에 걸렸는데요. 나무들도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6명의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한 곳에 모여 무언가를 찾아 제거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찾아 나선 건 바로 지뢰입니다. 코소보로 가보시죠. 폭발물 처리 교육이 한창인데요. 무겁고 더운 방폭복을 입고 땅속에서 나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 뿌려진 지뢰를 찾겠다며 6명의 우크라이나 여성이 용감하게 나선 겁니다.
지뢰는 일단 설치하면 찾기가 어려운 데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내는 탓에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칠까 엄마의 마음으로 지뢰를 찾겠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런 고물가의 여파가 저렴하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던 대학교의 학생 식당, 이른바 학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성은 부실한데 가격이 껑충 뛰다 보니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면 수업을 시작한 대학 캠퍼스의 점심시간. 평소처럼 학생 식당을 찾은 학생들은 부쩍 오른 가격에 놀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비싸야 4,000원 정도였던 학식이 대폭 올라 6,000원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식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배달률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 식당을 운영하는 생활협동조합은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방역 규제로 지난 2년 동안 매출 없이 인건비만 나가 적자를 메울 길이 없었던 데다 최근 물가 인상 충격을 반영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1일에도 학식 가격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가격은 올랐는데 음식 구성은 더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생 커뮤니티에는 7,000원 학식 구성에 불만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구성이나 이런 측면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대학뿐 아니라 충남대와 중앙대, 숙명여대 등도 기본 가격을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생협의 적자를 메우고 지원금을 늘리지 않는 한 학식의 가격과 품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어제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7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 낮보다 15도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13.4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고온 현상 없이 평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고요. 세종과 대전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남부지방 호남에도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또 남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0.5도, 대전 1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23도, 대구 22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영동과 충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